사진 꿈 배우기도 하고, 꿈은 흩어지나 산수는 남만큼 묵은 꿈, 사라진 꿈, 숨은 꿈, 찾은 꿈. 음, 안세현 박사의 여정은 그림을 중심하는 여백이 아니고 옆에 채점을 덧붙이는 개념이고 보통 그림에 따라 좀 다른데 산수화에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그림에 글을 써서 일종의 장황, 표구를 해서 재책으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림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 문학반 시절에 학평회를 했을 때 우리가 시 학평회록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의 문화가 있었다면 옛날에는 예술적 부분이 그림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즘처럼 뭐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화적인 어떤 중요한 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표구나 장황을 한 경우에는 그게 책처럼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낱장처럼 그림과 그 천지찬문을 낱장적으로 쳤다면 뭐 그림만 남고 나머지 천지찬문 같은 것들은 사라질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보관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견의 몽유도 온도의 여정은 참으로 어, 그려질 때도 상당히 임팩트하고 조선 전기의 어떤 중요한 시기를 보여주지만 현재도 또 임팩트하다. 한일 관계에 어쨌든 몽유도 원도가 뭐 이유야 어쨌든 일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안견의 고향이 서산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텔리 사실은 천리시는 천리교가 본원인 시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하여 저 서산과 천리시가 실질적으로 국제 자매 도시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한참 지방자치 시대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구는 뭐 중국, 일본, 캐나다, 뭐 유럽 등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서사는 천리시와 일단 자매 결혼이 돼 있다. 한 곳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소설적인 모티브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안세현이라는 박사가 지금 천리시에서는 이제 몽유도원도를 더 이상 개봉을 안 하고 천리도서관이겠죠. 천리도서관은 몽유도원도를 더 이상 개봉을 안 하고 이 보존을 위한 연구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 보존 연구라는 것은 그 그림이나 지문 같은 거를 알아야 보존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 사람, 쉽게 말하면 안평대군 또는 조선의 화가 또는 찬시차문을 쓴 21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관계자를 설득을 해서 미술사학자인 안세현 박사가 같이 연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세현 박사가 연구를 위해서 천리시에 가서 그 담당자인 문화예술 담당자와 그다음에 그쪽에 아사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 그 학예 연구사와 같이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림 가장자리 등이 안견의 그림에 그 실제의 그림의 구성상 특이점은 그림만 놓고 보면 그냥 몽유도원도인 거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아마도
이 재책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안평대군이 그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안평대군은 이 그림을 단순히 그림 하나만 놓고 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안견한테 그리게 하는 어떤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나름 그 걸작 또는 그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가치 있게 만들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발문에 이 그림을 1000년 후에 보면 어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안평대군이 1000년 전에 그림을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고개지의 그림이랄지 뭐 이런, 물론 이게 묘사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이 소장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평대군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다.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게 뭐냐면 직접 자기 글로 몽유도원도라는 글과 시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몽유도원도를 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발문을 또 덧붙이고, 그 다음에 신숙주의 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까지가 이 장황을 했던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안평대군이. 왜냐하면 21명이 찬치산문을 쓴 건 맞는데, 21권을, 한 개의 글을 다 장황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장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고 감상하고 천시창문을 쓴 어떤 그 문인 또는 관료 또는 뭐 문사들이 자기 시를 써서 이제 안평대군에게 주면 그걸 같이 보관했거나 지 않을까.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어떤, 왜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보관 상태가 조금씩 달랐다라는 부분이죠. 종이에. 그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다.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 안세현 박사는 미술사학자이고, 또 이제 안세현 박사는 그 장도용 교수와 또 얘기를 좀 하는, 왜냐하면 조선전기 문화사, 인물사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갈증, 의문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남익고라는 사람은 천리시의 문화예술 담당자인 거고, 어, 아사코 박사는 어떤 종이보존 전문가 내지는 그 작품의 어떤 훼손을 막거나 사실 그 원작을 고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냐? 네,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색이 바래져서 그 색이 바라진 거 자체가 작품을 완전히 떨어뜨린다면 복원이라는 부분 차원에서 그 색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날아가서 백지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존할 건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아, 1000년은 아직 안 됐죠. 앞으로 1000년이 되려면은 한 400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더 보존을 하려면 아, 나름 또 상당히 중요한 그 보존 기술을 그 안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림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아마 다 그 문화유산이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몽유도 원도가 1447년, 1497년쯤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좀 통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몽유도 원도는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수백년 동안 내린 대화다. 정치적 감사. 이거는 찬시창문을 분석하면 나오는 얘기고 이상향 이야기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적고 그림을 한 사람이 그릴 수 있다. 찬시는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이 찬시 찬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면 상당히 우리가 스텝을 조금 더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그냥 뭐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인데, 실제로 이 모미도 온도와 관련된 찬시 찬문을 쓴 사람과 안평대군의 관계들, 그런 그 당시에 조선 전기에 1487년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그것을 조금 연구하고 하면 일단 재미있다. 이해도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어쨌든 이 종이에 관한 부분은 연구의 대상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료에 관한 부분. 첫 번째, 표구 장왕이 됐던 그 바닥, 그 장왕에 대해 쓰인 것, 그 다음에 비단이 중국에서 건너온 건지 아니면은 뭐 조선의 비단인지 또 종이가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의 어떤 아, 주로 이게 사이즈 자체가 세로가 한 32cm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당시 어찌 보면은 그 보통 책자가 그 정도 스펙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공식적인 출판물, 그러니까 그게 특히 불경이나 뭐 아니면은 그 외에 책자, 뭐 속보상절, 용비어천가 뭐 훈민정음언에 이런 책자들이 어느 사이즈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그 종이를 재단을 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런 종이를 가지고서 천시천문을 쓴 거죠. 근데 그 종이가 달라요. 그런 측면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연구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현전에 썼던 종이 아니면 그냥 뭐 김종서 같은 사람은 뭐 자기 집에서 썼던 종이일 수 있고 아니면 스님들은 뭐 절에서 썼던 종이 뭐 이런 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진위 여부는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당연히 당시에 쓰였던 그 종이겠죠. 만약에 연구를 했는데 그 종이가 뭐 조선시대 전기의 종이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어, 찬시찬물을 쓴 사람은 1447년 그 시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이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다. 어쨌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팩트는 연구를 해야 된다. 감성을 인문학, 천문의 내용, 물질, 목과 종이의 분석을 통해 시공간의 물리적 이동을 증명한다. 어쨌든 뭐 보존 외에도 그거의 어떤 서지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15세기 유물이 아니다. 몽이도 온도 자체가 일본에서는 초창기 목록으로 세 번 취업 후 초창기 목록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국보급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칠지도처럼 조선이 아니라 한국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 하면 뭐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이걸 다 포함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넘어간 그 보물들이 국보로 지정이 된 게 많아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간 보물들이 국보로 지정된 게 많고 일본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자기네 나라의 보물도 많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보물도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실지도 그런 근데 처음에는 몽도 온도도 국보로 지정이 됐다가 지금은 중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안세현이 남긴 글 같은데 꿈속 복사코스는 사라졌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간호가는 서사는 바람과 천리 비가 왔나 오래된 그림 위에 다시 길을 만든다. 어쨌든 AI가 아주 잘하는 끝나지 않은 두루마리, 몽이도 온도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계속금을 잡고 대화를 이어가는 그림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차중꿈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이 그림을 뭐 이렇게
돌려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그림은 우리가 알고는 있죠. 봉유도 원도라는 걸. 하지만 봉유도 원도에 얽힌, 특히나 21명의 찬시차문의 내용이 어떤 건가를 좀 우리가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처럼 많은 대중적인 그러니까 그런 그 문학 작품처럼 그냥 대중적인 어찌 보면은 그 당대의 문학 작품일 수 있어요. 그런 창시자문 자체가 시문도 있고 근데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재밌게 쓴다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도 그런 글을 쓰면 소설을 쓰면 아,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